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의 암약을 지적하면서 북한의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 사이버 공격 같은 이른바 회색지대 도발에 대한 대응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일제에 의해 허리가 잘려나갔던 석주 이상용 선생의 생각, 임청각이 원래 모습으로 완전히 복원됩니다. 유명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무대로도 유명했던 독립운동의 산실입니다. 미남의 대명사였던 프랑스 명배우 알랑 드롱이 별세했습니다. 평생을 미남이란 편견에 맞서 싸웠던 대배우의 연기혼과 치열했던 삶을 되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진곤 전 국민일보 주필,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주제입니다. 윤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 분쟁을 예로 들면서 보다시피 전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 상황을 상세히 지적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공격과 같은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해야 합니다.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하여 폭력과 여론몰이 그리고 선전, 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입니다. 네, 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모두 보신 대로 초록색 민방위복을 착용하고 국무회의를 했습니다. 이유가 뭐였죠, 주필님? 저기 본래 이게 노란 거였잖아요. 노란 것이었는데 2022년에 시범적으로 이제 그때 여러 가지 색깔을 놔두고 이제 시범적으로 입어보고 결정한다 했는데 그게 이제 그때 윤 대통령이 초록색 입고 나왔거든. 그 다음에 작년에 8월에 그때 이제 이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을 이제 고쳐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지금은 초록색 옷을 입는데 여기뿐 아니라 중대본이든 어디든지 다 지금 초록색으로 통일이 돼 있죠. 예. 네. 자,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서두에서 이번 을지 훈련 연습의 의의와 목적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죠? 예, 그러니까 을지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전시, 사변시, 다시 말하면 국가 비상사태 시에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비상대비 계획을 점검하고 역량을 강화하고 이런 훈련입니다. 앞서도 화면에서 보셨습니다만 대통령도 전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회색지대 전술, 그래서 과거의 전쟁 양상과 지금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정규전과 비정규전, 그리고 정보전, 사이버전, 가짜뉴스 등 이건 이제 하이브리드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혼합돼 있다는 거죠? 예, 혼합된 겁니다. 우리 보통 자동차에도 휘발유와 전기 같이 쓰는 하이브리드라고 얘기하는데 하이브리드전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허위 정보, 가짜뉴스, 사이버 공개 이런 걸 회색지대 전술이라고 그러거든요. 왜 그렇죠? 왜 회색을 씁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이게 전쟁인지 이걸 보복을 해야 되는지 판단하기가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애매하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GPS 공격을 한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쓰레기 풍선을 날렸거든요. 이걸 우리가 원점을 타격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회색지대 전술, 이건 이제 심리전도 포함하고 인지전도 포함되는 그런 전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분열을 시키고 자기들이 공격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일련의 전술과 전법인데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장에서 이런 양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네. 전쟁인 듯 전쟁이 아닌 듯 회색지대, 회색인이란 말이 쓰이는 바로 그 그레이를 의미합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 안에는 반국가 세력이 곳곳에서 도처에서 암약하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언론들에 의해서도 대서특필됐는데
자, 이진곤 전 주필께서는 이 언급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은 이게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죠. 옛날에 기억나기로 1994년에 박홍 그때 서강대 총장 이분이 한국에 말이죠. 우리 안에 4만 명이나 간첩이 있다 이래가지고 아주 사회적 무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센세이션을 했죠?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엄청스레 그분은 공격을 받았는데 나중에 그 황장엽 그 북한에서 황장엽 선생님이 내려왔을 때 그게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네. 그걸 봐서라도 이미 우리 사회 속에는 엄청스럽게 많은 그런 반국가 혹은 반정부 단체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 정치가 특히 이제 민주화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간첩을 잡는다 이 역할이 이제 국정원의 역할이 점점 축소되면서 오히려 이제 이 사람들은 아주 터놓고 그냥 아닌 말로 북한에서 직접 팩스나 이런 거 받고 직접 통하고 하는 거 우리 TV에서 나오잖아요. 그런 식이 되니까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 아까 회색 지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야말로 우리 사회에서도 저 사람 저 간첩인지 아닌지 뻔히 북한하고 통화하고 북한 지령을 받고 왔는데도 저 간첩이라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식으로 사회가 굉장히 그것도 뒤섞여 있다. 그 점에서 정말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윤 대통령은 이런 북한의 앞서도 말씀한 그 하이브리드 전에 맞설 방법을 철저히 좀 마련하라, 강구하라고 지시를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지금 북한 조선노동당에 보면 통일전선부라는 게 있습니다. 그 통전부가 바로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고정간첩들을 파견하고 그들을 조정하고 우리 사회 내부에서 친북 세력들을 강화하고 그들을 통해서 국론을 분열시키는 건데 자, 결국은 북한의 이런 의도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 가짜뉴스, 혼란되는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정확하게 판단하고 거기에 휘둘리지 않도록 만드는 것. 저는 지난 5월 말부터 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냈지만 네. 국민들이 굉장히 의연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그런 이 조치들이 별 효과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혼란과 분열을 차단하고 우리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북한의 그런 의도에 대처할 수 있는 저항 의지, 항전 의지를 강조해라 그랬는데 사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푸틴이 단기간에 넘어뜨리려고 생각했지만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그 강력한 항전 의지로 지금 3년째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쟁 양상이 어떻게 되고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과거에 우리 백성들, 우리 국민들도 그 항전 의지를 가지고 국난을 잘 극복해 왔던 또 역사적 전례가 있지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7년을 버틴 힘부터 시작해서 그럼요. 6.25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윤 대통령은 이 초록색 민방위복을 입고 전 국무위원과 함께 을지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명명이 그렇게 됐어요. 정부도 행안부 중심으로 19일부터 전국 단위의 을지 연습을 시작을 했죠? 예, 했습니다. 근데 을지 프리덤 쉴드하고 같이 해가지고 옛날에 그거는 한국 정부는 우리끼리 할 테니까 미국은 당신들은 하든지 말든 당신끼리 이런 식으로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기 때문에 이거 우리 하면 안 된다. 연합 훈련은 연합 연습은 이걸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럼 무슨 어느 나라에서 적대하는 상대가 분명히 있고 상대가 중무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저 사람도 기분 거슬리면 안 된다 해서 훈련을 안 하겠다든 이런 참 기가 막힌 그런 그 마인드를 가진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같이 해가지고 우리 행정 그 기관들이 전체 전국의 행정기관들이 연계해가지고 하는 기관 차원에서 이 대응책하고 대응 태세하고 또 군대로 하는 이 한미 간의 이 연합 연습이 지금 다시 이제 되고 있더니 이 자체가 이제 굉장히 놀라운데 뭐냐면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이렇게 우리 내부에서 압력하는 그런 세력이 많다면 나중에 유사시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호응을 하거든. 그러면 호응을 해가지고 북한이 옛날에도 김일성이도 내려와서 서울에서 한 3일간 놀았잖아요. 안 내려가고. 네. 뭐냐면 남노당이 지금 저기서 일시에 봉기하고 나설 테니까 그냥 있어도 저절로 통일이 됩니다. 이래서 김일성이는 1개월 만에 남한 다 점령할 거라고 생각했듯이. 근데 그게요.
그냥 그 좀 망상이 아닙니다. 만약에 내부에 그 압력하는 세력이 많으면 우리가 그런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해야 되겠죠. 예. 네. 6.25 때의 해방 직후 전국의 상황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번 을지 연습에서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북핵 대응 주민보호본부. 자, 이게 처음으로 가동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사실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핵을 사용하겠다고 말하지 않거든요. 근데 북한은 유독 핵을 사용하겠다고 최근에 아주 공론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뭡니까? 핵 전제, 핵 사용을 전제로 한 법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관련된 훈련도 하고 서울도 핵 관역이라고 위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을지 프리덤 쉴드 연습에서는 정부 연습에서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는 걸 전제로 한 그런 연습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북핵 대응 주민보호본부를 처음으로 가동을 합니다. 북한이 만약 핵을 사용하면 열, 폭풍, 방사능, 그렇죠. EMP 네네. 이런데 특히 방사능과 관련된 그런 재위험 절차도 이번에 연습을 하는데 민방위 연습과 연계해서 합니다. 다만 전 국민이 함께하는 핵 대응 연습은 이번엔 하지 않습니다. 저 주민 피해를 좀 줄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편을 이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너무 또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염두에 둔 그런 연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을지 연습은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UFS, 을지 프리덤 쉴드입니다.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과 연계해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19일에 시작된 을지 프리덤 쉴드 연습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네, UFS. FS는 영어고요. U는 을지문덕 장군의 을지니까 저것도 영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뿌리는 70년 전에 심어졌죠? 예, 그러니까 70년 그러면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듬해부터 미군, 다시 말하면 그때 당시 유엔사가 이제 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엔사가 주관하는 연습이 포커스 렌즈였습니다. 돋보기 FAL. 초점이죠? 예, 그러니까 북한이 재침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한반도 전역을 돋보기로 보듯이 사사시 살펴서 대비한다라는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이게 확대경 이게 돋보기로 다 샅샅이 그렇죠. 본다. 예. 네. 그러고 있는데 사실 이 정부 연습은요. 1968년 북한의 1.21 사태 직후에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이건 북한의 이런 이 도발에 대해서 총력 안보를 해야 된다. 모두가 힘을 합쳐서 그래서 예비군도 창설하고 그리고 을지 훈련도 만들었습니다. 김신조 일당. 난파 사건이죠. 예, 그 1.21 네. 사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1976년이면은 8.18 도끼 만행 사건이 있었던 그 유명한 예. 도끼 만행 사건이 있었던 그 해에 박정희 대통령 지시로 FL 연습과 을지 연습, 그래서 UFL 이렇게 해서 정부 연습과 한미 군사 연습이 통합돼서 실시가 된 겁니다. 을지 연습 플러스 포커스 렌즈가 그때 통합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UFL 연습이 된 거죠. 네. 자, 그렇게 됐다는 것 이해를 하시고요. 자, 이후에 이 훈련 여러 번 이름이 또 바뀝니다. 을지는 계속 가요. 앞서 이진곤 전 주필 말씀하시길 이게 취소되고 축소된 적이 있습니다. 바로 2018년이었죠? 예, 이게 본래 이제 2008년 되면 을지 프리덤 아까 렌즈가 이제 가디언으로 됩니다. 가디언은 수호자 이 말이죠. 예, 가디언 훈련이 되는데 2018년 그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난 뒤에 을지하고 이제 떨어져 가지고 2019년에 되면 을지 태극 훈련 이러고 2022년에 다시 UFS로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때는 을지 연습은 우리끼리 할게. 그다음에 뭐 FS라든지
G라든지 그 F 가디언이라든지 이건 당신 미군이 하든 말든 우리 모르겠다. 이런 식이 되니까 김정은이가 지시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국민적인 의혹도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적어도 국방 다른 건 몰라요. 국방 안보 이걸 두고 다른 사람들은 바로 적대하는 상대, 무력으로 서로 상대하는 그 상대방이 기분 맞춰가면서 전쟁 칩니까? 그럼 우크라이나가 젤렌스키가 푸틴 기분 맞춰서 지금 전쟁 쳐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이 안보관을 그동안 너무 만약에 박정희 시대에 너무 강조해서 지쳤다 이건 모르겠는데 이제는 안보 정말 강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취하고 성공한 거 하루아침에 갑니다. 예. 네. 자, 그런 점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올해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은 지난해에 비해 그게 이제 규모가 작년에도 늘었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대폭 확대가 됐어요. 예, 이제 한미 연합 연습 장병의 숫자는 약 한 19,000여 명, 거의 이제 비슷한데 지금 여단급 훈련의 숫자를 보면 작년에 4번, 올해는 17번이니까 4배 이상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네요. 횟수가요. 그다음에 연합 야외 기동 훈련도 작년에 38번인데 올해는 48번으로 10번 더. 10번이 더 늘어나는데 그거는 지해공, 사이버, 우주 전반적인 다영역 훈련을 이번에 확대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북한의 도발 양상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연습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23일까지는 정부와 군이 함께하고 26일부터 29일까지는 군 단독으로 합니다. 이번에 특이한 것은 작년에도 마찬가지 참여했습니다만 유엔사 회원국의 참여가 확대가 됐고요. 네. 특히 중가미 국가들이 참여를 해서 정전협정대로 하는 걸로 했고요. 중립국 감독위원회입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을지 연습에는 참여 인력과 기관이 4,000개, 인원도 58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네. 자, 그렇게 내용적으로 또 외형적으로도 확 이게 더 늘어났다는 말씀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22일에 실시될 민방위 훈련, 앞서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여느 때보다도 더 좀 다르게 강화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런 전쟁 상황이 되면 우리 국민들도 스스로 자기를 지켜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민방위 연습입니다. 22일 오후 2시부터 20분 동안 민방위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15분 동안 이제 비상 발령이 되면 이 민방위 대피소, 건물 지하에 대피를 해야 되는데 아파트 지하라든지 지하철역, 지하 상가. 정부는 2,919곳을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대피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통제 지역을 지나가는 차량은 이 길가에 약 5분간 정차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우측에 정차를 하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딱지 안 뗍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이 통제에 따라 정차를 하고 그다음에 20분이 되면 해제 이제 발령이 되는데 해제가 되면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시는데 어쨌든 이번에 우리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배려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북한은 이번 통합을지 연습을 북침 훈련이라고, 이거 뭐 한두 번 한 얘기는 아닌데 이번에도 어조가 강경해졌어요. 그렇게 맹비난했습니다. 전쟁 방지를 위한 힘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 이런 논리를 내세워서 도발도 시사했는데요. 자, 어떻게 봐야 할까요?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또 위협을 느끼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하니까 거기다가 한국 정부와 미군 전부 이렇게 같이 손잡고 하니까 이제 그런 걸 느끼겠는데, 그래서 무슨 전쟁 방지를 위한 힘의 균형 이걸 운운하면서 자기들도 거기에 대응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군사 연습이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공격적이며 도발적인 침략 전쟁 연습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해가지고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그걸 이제 조치를 하겠다인데, 작년의 경우에 보면 동해상에서 그 미사일 발사했죠, 함선에서. 그다음에 평화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고, 그랬죠. 그다음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이 총참모부를 찾아가서 정군을 지휘 훈련을 이제 직접 거기서 지휘했어요. 점검하고 이랬는데. 그런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유사한 그런 군사적인 대응을 할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북한이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한계가 너무 뚜렷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의주에 지금 물난리가 나서 야단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 자기들도 또
여기다 돈을 너무 썼기 때문에 지금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큰 소리는 쳤지만 다만 이건 있을 겁니다. 우리 미사일이 있어. 뭐 그다음 핵실험 위협할 수 있어. 뭐 이런 걸 텐데 그래서 북한이 이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뭐 그런데 구에 대해서 우리 훈련을 뭐 축소하고 조심하고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편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를 통해 윤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을 북한 군과 또 뭐 개성까지도 들린다니까 북한 주민들에게 알렸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윤 대통령의 경축사로 다시 들어보죠.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가 박탈된 동토의 왕국,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 땅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되어야 합니다. 한반도 전체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북한의 공식 반응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묵묵부답이라고 봐야 하는데 이게 거부라기보다 고심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전문가들의 나라 안팎의 시각이 많습니다. 견해가 어떠신가요? 예. 물론 묵묵부답인 것은 뭐 깊은 고심이라고 하는 게 받을까 말까의 고심이 아니라 뭐 안 받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자유통일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대한민국 중심의 통일이지 않습니까? 인권을 강조했고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권을 얘기했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면 분명합니다. 특히 대화 제발 제의하지 말라라고 강조를 했는데 대화체를 제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반응을 분명히 보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필님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신의주 압록강 수재 때문에 김정은이가 정신이 없고 그렇죠. 만약에 반응을 보인다면 김여정이 입을 통해서 아마도 상당한 높은 수위로 이걸 비방을 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북한이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반통일적, 반민족적 행태를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헌법에 기초한 자유통일의 목소리를 계속 내야 되고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김정은 정권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한 노력은 전 계속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우리 통일부도 북한의 무반응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서 현재까지 북한의 공식적인 반응은 없습니다. 실무급 대화 제안으로서 서로 부담 없이 상호 대화의 의사를 밝힌 만큼 북한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김정은이 말씀하신 그 물난리 현장에 가서 북한에서는 사용만 해도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 남한식 표현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렇게 보도가 됐어요. 어떤 표현들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평양호 보호법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네. 우리말 쓰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김정은이 우리가 쓰는 말을 여러 번 썼습니다. 미국 RFA 방송 보도에 보면 김정은이 주민이라든지 어르신, TV, 또 뭐 병약자, 음료수, 폄훼 이건 우리 언론에서 우리 국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 표현. 정치적으로 많이 나오는 험지란 말도 썼대요. 예, 그런 말. 그러니까 그건 북한에서 쓰지 않는 말이거든요. 네. 저도 군사회담을 할 때 얘기를 해보면 쓰는 용어가 서로 다릅니다. 북한에서는 늙은이라고 하고 인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상호라고 그러고 북한은 호상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텔레비고 텔레비전이지 TV 안 씁니다. 안 쓰죠. 그러니까 결국 이 김정은이 승인이 없이는 이런 표현이 사용할 수가 없는데 저는 그런 추정을 해봅니다. 김정은만큼 대한민국 TV를 많이 보는 사람이 있을까? 엄청 볼 거예요. 결국 그걸 보면서 자신도 우리 남한 말이 훨씬 세련되고 좋으네. 그러니까 자기도 그런 말을 쓰고 연설문에 쓰고 그걸 공식 보도를 내보내고 그러면서 주민들에게는 남한 말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정말 체제 모순이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네. TV 이런 말 쓰면 안 된다고 북한 포스터에도 나온답니다. 이런 말들은 북한에서 말씀드린 대로 쓰기만 해도 처벌받는다는데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이주필께서 보시나요? 예, 이게 사실 언어는
체제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사회주의 국가라든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이 용어를 굉장히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보면 이 그야말로 파격입니다. 지금 근데 저 문장구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김정은이가 제가 볼 때는 나는 신세대야 이런 것도 있을 수. 나는 개방적인 사람이야. 나는 지도자지만은 폐쇄된 지도자가 아니야. 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사실은 그동안 3만 한 5천 명이 되는 탈북민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가만 보니까 대부분이 서울말 쓰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여기 동화되기 위해서라는 것도 있겠지만 뭐냐면 와 보니까 말이 부드럽기가 다르거든. 그러니까 남자친구 오빠라고 하면 반동이래요, 북한에서. 그러니까 네. 그런 걸 보면 김정은이도 저렇게 있다가는 너무 시대에 뒤처지는 것도 있고 북한 주민도 이미 그 남한 말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데 자기 혼자 막 뻣뻣하게 하다가는 그야말로 소외되잖아요. 그래서 앞서 이끌어 가려면 이런 데서도 민심을 오히려 앞장서서 민심을 부응해 가야 된다. 그런 자각도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는 저런 용어들을 이제 대놓고 연일 방송하면서 썼으니까 북한의 이제 인민, 이제 주민이라고 해도 되겠죠. 우리도 써도 되겠지. 그런 효과도 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문성묵 센터장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석주 이상용 선생은 우리 독립운동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몸소 실천한 분입니다. 99칸 대저택이 일제에 의해 무단으로 헐리자 만석군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노비들을 풀어준 뒤에 온 가족을 데리고 만주로 떠난 분이죠. 유명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도 등장하는 장면인데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전 어디로 갑니까? 경성. 잘 됐네요. 꼭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나 뽑아주셔서 고맙수더래. 나는 하필이면 난지 모르겠네. 이번 주제에는 최진영 대표도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최 변호사님, 최 대표는 경북 구미 출신이시니까 인근의 안동 임청각 뭐 어렸을 때부터 또 지금도 많이 가보실 텐데 복원이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85%. 어유, 굉장히 이제는 많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500년 고택 아니겠습니까? 살림집으로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집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일제시대 때 중앙선 철로로 반토막 나섰었는데 이것을 민족 정기 회복 차원에서 지금 하나하나 고증을 거쳐서 지금 복구를 하고 있는데 현재 복원율이 85%. 이따 뒤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내년 광복 80주년 때 완공을 목표로 지금 신나게 지금 열심히 어떻게 보면 복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저도 구미에서 저희는 뭐 설날 추석 때 제사를 안 지내고 대신에 이런 임청각이라든가 아니면은 하회마을 이런 데 놀러 갔던 기억이 네. 어릴 때 생생한 것 같습니다. 네. 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멋진 집인데 좀 좁아요, 어딘가. 저게 이제 복원 전의 모습입니다. 저도 이 집에 몇 년 전에 갔었습니다. 집 한가운데로 철길이 지나는 좀 이상하고 좀 다소 흉한 모습이었는데요. 이 철길은 역사 알리기 차원에서 그 일부를 복원해도 남긴다고요? 그렇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에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유산이지만 또 거기에 아픈 역사를 그대로 우리가 일부 흔적을 남김으로써 우리의 어떤 그 독립의 의지를 다시 한번 드높이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동시와 그 정부가 지난 2019년 그러니까 1919년 3.1 만세 운동으로부터
100년, 그러니까 임정 100주년 기념해서 이 복원을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에는 뭐 철길은 일부 그 철거를 하고 담장, 그리고 대문, 그 안쪽에 좌우에 있던 행랑을 비롯한 집, 이런 부분을 지금 차근차근 복구를 해가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8.15, 이 광복 80주년 이때에 맞춰가지고 완벽하게 복원할 것이라는 그런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방금 현판도 보셨지만 석주 이상용 선생은 임시정부의 국무령을 지낸 분입니다. 그래서 국무령의 댁이다, 이런 그 현판도 붙어 있죠. 자, 석주 이상용 선생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을 텐데, 또 그분이 살던 생가 임청각, 한국 독립운동, 특히 무장 독립운동의 산파셨고 또 산실로 불립니다.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요. 이게 1915년에 이제 99강짜리 기와집을 그으면 옛날에 100가는 못 짓습니다. 왜 못 짓냐면 그 임금의 자리거든. 그 세 자리는 임금부터예요. 그래. 네. 그러니까 이 99간이 가장 이제 큰 집인데, 다만 아까 말씀하시지만 좁아 보인다는 것은 그 대개 조선시대 집이 아무리 그 큰 집이라도 규모는 작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저기서 이상용 선생이 그 엄청난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네. 이 형제들 또 아들 손자 다 이끌고 지금 독립운동하러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그 글을 읽어보니까 저기 다 글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재산을 순식간에 처분하려다 보니 제값을 전혀 못 받았다. 그런데도 빨리 팔아라. 이래가지고 막 헐값에 팔았다고 해요. 예, 저게 이제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전형적인 예의죠. 또 이회영 선생도 또 사실은 그 집안 전체를 만석군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거기는 그러니까 자신하고 6 형제가 모두 갖고 그는 누이가 있었는데 그 누이는 신이 그 집안에 시집 보내고 그때 돈으로 서울의 기와집 저택 600채 값을 다 팔았다고 하죠. 예, 그렇게 양 집에서 다 만석군 되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왜 갔냐? 그냥 독립투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힘을 길러야 된다. 가서 무장투쟁하러 간도로 가셨거든요. 그런데 그 간도로 가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못 받고 갔잖아요. 그것도 그 척박한 땅에서 그 땅 사가지고 농사 지으면 농사가 됩니까? 그다음에 그래서 또 운동 단체 유지해가지고 이제 그걸 운영하려면 돈이 엄청 들잖아요. 그거 다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 다 되고 난데 그냥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무일푼이 돼가지고 정말 그 중국에서 고생하시다가 1932년에 저분도 그렇고 이회영 선생도 그렇고 이상용 선생도 돌아가셨는데 이제 본래 보면 이승만 대통령 일대 예. 그다음에 이대가 박은식 대통령 그다음부터 이제 국무령제로 한단 말이에요. 네. 대통령제가 아니고 국무령제로 해가지고 바로 이제 초대 국무령이 되셨는데 예 그렇지만 그 임시정부는 우여곡절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네. 말씀드린 대로 거부가 모든 재산을 팔고 노비들에게도 자 여기 문서가 있으니 떠나고 싶은 사람은 떠나라. 그런데 석주 선생을 따라간 노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 생각해 보세요. 경상북도 안동에서 만주를 갑니다. 일제의 눈을 피해서. 대단한, 저도 그때 가슴이 찡했는데 임청각은 일제 철도부설 만행의 산증인이자 희생양입니다. 일제가 집 허리를 위에서 벗지만 두 동강 내고 철길을 놨죠? 그렇습니다. 사실 안동 하면은 간고등어가 많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간고등어. 그게 간고등어가 온 게 바로 이 중앙선이 이 울산, 부산에서 쭉 올라오면서 거기 항구에 있던 이 어물들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만든 그런 것이 있을 만큼 결국 그런 어떤 뭐 간고등어가 있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석주 선생 같은 경우에는 항일운동의 대표 주자 중에 한 사람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중앙선을 이 철도를 만들면서 옆으로도 가야 될 건데 결국 이와 같이 항일의 전기를 끊어놓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 99칸의 허리를 싹둑 잘라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을 지금 하나하나 지금 복구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얼마 전에 공전의 히트를 했던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션샤인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선샤인, 미스터 선샤인의 무대가 됐었고 실제로 거기 같은 경우에는 김태리 씨, 여주인공의 조부인 고사홍집 대감댁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 미스터 선샤인의 이 작가가 그 집을 모티브로 해서 썼다라는 것을 고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지금 방금 그 말씀을 좀 더 해볼게요. 드라마 미스터
션사인, 이게 선사인이라고 하는 분이 많은데 저도 보니까 션이더라고요. 예. 조선시대 말투입니다. 그래서 그때 일제시대 말투였는데 이 배우 주인공 이병헌 씨, 또 김태리 씨의 애틋한 사랑 얘기 또 떠올리실 분들 많습니다. 실제로 김 작가가 이 드라마 임청각 모델로 썼다고 했어요. 예, 자기가 이제 그렇게 밝혔고요. 근데 사실은 이보다 더 좋은 모델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 여기서 또 우리가 단지 이제 독립운동에서도 그렇지만 개화된 새로운 그런 이 시대에 부응해가는 그런 모티브를 제공하고 그런 또 모델이 된 그런 점에서도 작가로서는 굉장히 탐을 낼 만한 그런 장소였죠. 네, 조선 선비의 상징인 고사홍 대감의 주인공 집이었고 실제로 그 드라마에서는 일제가 드라마타이즈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말 타고 들어와서 담장을 부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드라마의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복원이 되기 전 임청각의 내부 모습은 99칸 대저택의 위용이 좀 사라졌지만 독립운동 산실로서의 흔적은 여전했는데요. 직접 보겠습니다. 네, 국무령 이상용 생각. 자, 국무령 대통령 다음에 그 자리인데 맡았어요. 비가 내린데 군자정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오른쪽에서부터. 네, 자, 저도 봤는데 뭔가 그 정기가 남다른 집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비 올 때 보면 좀 더 처연해 보이지 않을까. 저는 좀 저거는 이제 그 당시의 그 부뚜막의 모습입니다. 자, 이 복원되기 전의 모습입니다. 석주 이상용 선생 만석군의 후예였지만 만주에서 전 재산을 바쳐 항일 무장투쟁을 진두지휘한 아주 기념비적인 그런 독립운동사의 지휘관입니다. 대단한 분이었죠? 예,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주로 갈 때, 간도로 이렇게 떠나갈 때 그냥 가서 여기서 피해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우리 힘을 길러가지고 무장투쟁을 해가지고 우리 조국의 국권을 회복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가셨으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온 집안을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그 밑에 있던 거기서 이제 종살이를 하던 분들도 같이 다 떠난 거죠. 그 뜻에 다 부응해가지고 옛날에 우리 의병장 의병 일으키면 그 밑에 있던 종복들도 다 따라갑니다. 네. 그런 식으로 갔는데 이게 이제 거기 가셔가지고 뭐 했냐면 항일 독립운동단체였던 그 경학사 이걸 또 설립해서 운영하셨고 신흥강습소가 나중에 되면 신흥무관학교 됩니다. 예, 그렇게 됩니다. 그게 이제 네. 바로 무장투쟁의 본거지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분이 초대 국무령을 하셨는데 대통령제가 아닌 국무령제 그러니까 사실상 대통령은 마찬가지 이름이 다른 거지만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워낙 당시에는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너무 내분이 심하고 이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실망을 하시고 이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어떻게 독립이 되느냐. 그래서 거기를 떠나가지고 무장투쟁 그쪽으로 이제 오히려 그쪽으로 가시면서 이 임정을 떠나셨는데 뭐 어느 쪽에서 어떻게 하셨든 이분들이 이게 독립정신, 독립운동 이 은혜는 우리가 두고도 잊지 말아야 되겠죠. 예. 네, 선비의 후예였던 이상용 선생. 나라가 망했는데 공자맹자가 다 무슨 소용이냐. 조상신주도 묻어라. 그렇게 하고 돌아와서 보겠다고 하셨는데 끝내 그 공맹과 신주는 찾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경북 안동시는 임청각과 만휴정 등 이 명소를 방문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여름휴가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사실 안동 하면 하회마을만 생각하는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안동은 정말 한국 문화유산의 본고장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촌캉스, 시골에서 바캉스라고 해서 촌캉스로 해서 당일 코스와 1박 2일 코스를 지금 했는데 저도 들어오기 전에 한번 포털에서 찾아봤더니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가서 1박 2일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요. 실제로 안촌로 1 코스와 안촌로 1, 2라고 해가지고 당일 코스, 1박 2일 코스가 있는데 실제로 이번 같은 경우에는 15명 이상 모객이 되면은 진행을 한다라고 네. 하는데요. 좀 대가족이라고 하면 한번 아이들과 특히 여름에 한번 가볼 만한 코스인 것 같고 얘기하고 있던 임청각, 만휴정 이것 외에도 이 안동에 있는 먹거리, 볼거리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특히
대한민국의 조선시대 문화유산을 즐기기에 정말 딱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북의 아들 다우세네요. 네.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세계에는 미남이란 말 대신 이런 말을 썼습니다. 대명사라고 하죠. 바로 알랭들롱. 그 당시 분들은 아랑드롱 그랬어요. 네가 아랑드롱이라도 되냐? 아랑드롱 같다. 이런 말들입니다. 한국에도 그런 배우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아랑드롱 신성일 씨였죠? 네, 그렇습니다. 신성일 씨 이야기를 할 때는 한국의 아랑드롱. 근데 아랑드롱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있어서 미남의 전형이었어요. 그래서 이럴 때 미국의 아랑드롱 뭐 하듯이 그 바로 세계적으로 당시에서는 가장 뛰어난 미남 이렇게 통했죠. 예. 자, 지금 나오고 있는 노래가 태양은 가득히의 주제가입니다. 저 이 영화 3번 봤는데 어마어마한 영화였어요. 네, 그때 그 신성일 씨가 우통 벗고 많이 나와가지고 여성 팬들 많이 이렇게 극장으로 불렀는데 그게 알랑드롱 따라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아랑드롱이니까 아랑드롱의 이미지를 우리 한국의 관람객들, 영화 관람객들, 특히 한국의 여성들에게 어필할 필요가 있으니까 아마 그래서 감독도 그랬고 신성일 씨 본인도 그랬고 그래서 그런 장면을 많이 노출시켜 됐죠. 예. 네, 태양은 가득히 참 대단한 영화였습니다. 극심한 병마로 한때 스위스로 가서 조력사까지 생각했던 알랭드롱은 결국 가족들 곁에서 편안히 영면했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알랑드롱 자녀가 셋이 있는데 그 세 자녀가 지켜보는 데에서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라는 그런 성명을 가족들이 낸 것 같아서 뭐 요즘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9988123, 99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아프고 간다고 했는데 99세까지 못 살았지만 88세까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왕성한 활동을 하다가 가족들 보는 데서 가는 것은 정말 개인으로서도 상당히 또 좋은 그 삶이 아닌가 싶은데요. 또 그 자녀 아이들 셋뿐만 아니고 루보라고 해서 알랑드롱의 반려견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결국 반려견까지 다 같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평화롭게 눈을 감았는데 사실 저도 아직까지 몇 년 전, 한 2, 3년 전에 스위스에 갔다라는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왜 갔냐 했더니만 스위스에서는 안락사를 넘어서 옆에서 적극적으로 나에게 이 주사를 줘서 나를 사망하게 해달라고 하는 조력사까지 스위스가 허락하고 있거든요. 합법화된 나라죠. 합법화돼서. 그래서 거기 가서 그렇게 벌써 그때 돌아가셨나 했는데 그게 아니고 다시 본인 나라로 돌아와서 가족들 사이에서 편안하게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그 삶이 좀 많은 국민들,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렇게 추모를 받는 것 같습니다. 네, 90이 다 된 노인 때도 미남이었는데 젊었을 때 아랑드롱 보면요. 푸른 바다를 연상시키는 에메랄드빛 눈동자가 조강미남이란 말을 영화 속에 아도니스가 있었다면 아랑드롱 닮았지 않았겠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연기자로서도 대단한 그런 업적들을 남긴 그런 분이죠. 그렇습니다. 요즘 말로 얼굴 천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굴 천재. 얼굴이 하도 잘생겨가지고 사실은 배우뿐만 아니고 감독까지도 했는데 감독으로서 저평가됐다는 평가가 있을 만큼 너무 잘생겼다라고 하는데 아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연보가 1957년에 여자가 다가올 때 제목부터가 여성들에게 좀 어필하는 것 같고요. 특히 대표작 1960년에 태양은 가득히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태양은 가득한 데서 이 요트에서 우통 벗고 돛대를 딱 잡고 있는 그 모습은 아마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그 사진은 이 영원히 남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외에도 수십 편의 영화를 어떻게 보면 주연을 했고 그 외에도 감독까지 했다고 하니까 영화로서 배우로서 정말 대성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저 태양은 가득히라는 영화는 나중에 맷 데이먼의 리플리.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그 리플리 들어간 드라마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 원조예요. 원래 소설은 미국 여작가의 소설입니다만 그걸 유명하게 만든 사람은 바로 아랑드롱의 이 태양은 가득히다. 네. 자, 아랑드롱은 프랑스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SNS에 추모글을 헌정했죠. 예. SNS에다가 알랭드롱, 저는 이 발음 잘 안 되네요. 왜냐하면 저희들 아랑드롱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상관없습니다. 예, 이 아랑드롱은 프랑스의 기념비적 존재다. 이렇게 추모의 글을 올렸고요. 이 전설적인 연기로 전 세계를 꿈꾸게 했는데 그는 스타 그 이상이다.
근데 저번에 하나 저 아랑드롱의 문제는 뭐냐면 너무 잘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연기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감독한 영화라든지 저평가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잘생겨서 억울한 건데 요즘은 걸핏하면 나와서 뭐 조각 미남 무슨 미남 이런데 사실은 저 아랑드롱 앞에서는 너무 그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미남이었어요. 그야말로 무보정 미남의 대명사입니다. 아, 옛날의 명배우들 특히 한 시대를 풍미했던 여배우들 이름은 영어 두 글자로 요약됩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하는 분들이 있는데 MM은 마릴린 먼로, BB는 브리짓 바르도, CC는 클라우디아 카르디날입니다. 이거 좀 나이 든 분들이나 아는 건데요. 고인이 된 MM을 제외한 BB와 CC가 함께 연기했던 대배우를 향해 추모글을 역시 올렸습니다. 뭐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브리짓 바르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 때는 정말 슈퍼스타였던 분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림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비, 브리짓 바르도 같은 경우에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채울 수 없는 거대한 공백을 남겼다라고 말씀을 남겼고 클라우디아 카르디날리 그 이태리 배우 같은 경우에는 그 배역으로 돼 있던 이름 탄크레디가 별들과 함께 춤을 추러 하늘로 갔다.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시적인 표현입니다. 약간 신적 존재로 보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리고 또 그 알랭 테르장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영화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갔다라고 하는 등 각계에서의 전 세계적인 추모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외신들은요 고인이 떠난 자택 앞에 이웃과 팬들의 발길이 지금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그 보도가 나오고 있고 알랭드롱 장례식이 언제 열리죠? 28일. 네네. 예, 파리에서 있네요. 그렇습니다. 뭐 본인이 돌아가셨고 본인이 평생을 살았던 그곳에서 영면하게 됐다고 하니까 정말 남자로서 정말 너무 부럽기도 하고 정말 존경스럽기도 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언론에 봤더니만 미모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무자비할 정도로 잘생긴 외모 이렇게 했으니까 더 이상의 어떤 칭송이 있을까 하는 그런 감탄이 나오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잘생긴 게 그 무자비하다. 네. 세기를 풍미했다. 네네. 그는 불멸의 존재, 임모텔리티로 요약이 됩니다. 자, 대단한 분이었죠. 이진곤 전 주필, 최진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도 클로징도 좀 특별하게 하겠습니다. 사랑은 가도 옛날은 남는다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박인환 시인의 시에 박인희 씨가 노래를 한 유명한 노래입니다. 지금도 흥얼거리는 분들 많죠. 아랑드롱과 함께 한 시대가 갔습니다. 태양은 가득히를 다시 보고 또 그 노래를 듣고 싶은 분들이 많을 줄로 압니다.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